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12세대 프로세서 논K 모델이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400 프로세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12900K 리뷰할 때 소개를 해드렸죠. 조금 더 커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규격은 LGA 1700 소켓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는 쿨러가 바뀌었습니다. 쿨러를 변경을 했는데 아쉽게도 기본 모델에서는 LED가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i5 모델 같은 경우는 LED가 점등이 되지 않지만 인텔의 고유 컬러이죠. 이 파란 링이 들어가 있어서 LED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감성적인 느낌을 조금 줄 수 있는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트싱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11세대나 10세대 기존 세대들의 히트싱크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두께라던가 이런 사이즈 부분에서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이 위에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그 아래 부분은 히트싱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CPU의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2400 모델 같은 경우는 6코어 12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코어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P코어, 퍼포먼스 코어만 적용이 되어서 총 6코어의 12스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4 메모리와 DDR5 메모리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메인보드를 DDR4 보드를 선택하느냐, DDR5 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DDR5 메모리, DDR4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2400 프로세서에 바뀐 쿨러와 그리고 코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메인보드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AX DDR4 보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로스 프로 AX 모델 같은 경우는 B660 칩셋에서도 상위 라인업에 속하는 칩셋의 메인보드인데요. 전원부 같은 경우는 12플러스 1플러스 1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DRMOS를 채용한 12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 같은 경우는 각 페이지당 60A, 최대 720A의 전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솔리드 핀 파워 커넥터 및 올 솔리드 캐패시터를 적용을 해서 안정적이고 디테일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전원부와 캐패시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i3 라인업부터 i9, 논K 라인업까지 대부분의 CPU들을 범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부 히트싱크 부분도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풀커버 대형 히트싱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2배 넓어진 면적의 풀커버 히트싱크는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서 모스펫, 초크 부분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트싱크는 멀티커팅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히트싱크와 공기가 맞닿는 면적을 많이 넓혀서 빠르고 효과적인 발열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 부분인데요. B660M 어로스 프로 AX DDR4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한 슬롯당 32GB씩 총 128GB의 메모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도 5333MHz 이상의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급의 메인보드에서 그 정도의 메모리 오버클럭이 제대로 먹는 보드는 드물죠. 엄청나게 수율 좋은 비다이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오버클럭을 적용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5333MHz 같은 경우는 꿈의 클럭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정도로 메모리 오버클럭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수치상 이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기 신호적인 충격 및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드 메모리 라우팅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PCB 레이어 분리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최적의 메모리 오버클럭 세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 3800MHz까지는 무난하게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이상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좀 그 이상급으로 가려면 고수율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업데이트가 있을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 12세대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코어가 적용된 것이 특이점이죠.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가바이트의 CPU 업그레이드 바이오스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적용해서 사용하면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하이브리드 코어가 동작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뭐 딱히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의 오버클럭 혹은 메모리의 오버클럭,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죠. 기가바이트의 이지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든 기능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듀얼 PCI Gen4 M.2 SSD를 지원하는 슬롯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280 그리고 22110 사이즈까지 지원을 하는 PCI M.2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고, 1번 슬롯 같은 경우는 어로스 M.2 서멀 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발열 부분에 있어서 M.2 NVMe SSD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스로틀링 현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M.2 전용 히트싱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넷 포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와이파이가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무선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텔의 2.5기가 랜 포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USB 3.2 포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 대부분의 보드들에 있는 기능인데요. Q플래시 플러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USB에 바이오스를 넣고 CPU나 메모리 없이 전원을 인가하면은 USB에 있는 바이오스를 메인보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CPU와 메인보드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성능 테스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 사양은 지금 보시는 사양에 조립이 되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모두 다 보고 오셨을 텐데요. 저희가 각 프로그램당 3번씩 구동을 해서 평균값을 내서 결과값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CPU 벤치 프로그램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싱글코어 점수 같은 경우는 1715점, 그리고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 같은 경우는 12304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3D마크 타임스파이 CPU 점수 같은 경우는 956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2423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블렌더 BMW CPU 테스트 같은 경우는 3분 14초 56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CPU-Z 싱글코어 215.8점, CPU-Z 멀티코어 1519.2점, 그리고 CPU-Z AVX2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964.8점, 그리고 CPU-Z AVX2 멀티코어 점수 같은 경우는 674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벤치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올 울트라 옵션으로 세팅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최소 프레임 75프레임, 그리고 최대 프레임 339프레임,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132프레임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최소 프레임은 108프레임, 최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 211프레임, 평균 프레임 162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소 프레임 43, 그리고 최대 프레임 132, 그리고 평균 프레임 7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TA5 같은 경우는 최소 프레임 85, 그리고 최대 프레임 268, 그리고 평균 프레임 174프레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임들 같은 경우는 FHD 풀옵션 환경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 테스트에는 없었지만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또 했는데요. CL16의 3200 메모리와 그리고 CL18의 3800 오버클럭을 진행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일부 벤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서는 특히 게임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3200에서 3800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베타 바이오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식 바이오스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던 12900K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베타 바이오스를 사용해서 Z690 보드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값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인텔 12400 프로세서 B660M 어로스 프로 AX DDR4 메모리 보드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괜찮게 CPU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전 세대 11세대 프로세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괜찮게 나왔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보급형 메인스트림급 프로세서를 장착한 보급형 라인업에서는 많이 선택하는 프로세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i3도 굉장히 좋다고 하죠. 12세대 i3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마 12세대 프로세서는 i3랑 i5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출시될 RTX 3050 그래픽카드와 조합했을 때 보급형 시장에서는 그게 가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램으로는 CPU 20만원 초반대 메인보드, 얘는 상위 라인업에 속하는 보드라서 조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B660 칩셋 중에서도 보급형 라인업 보드들이 10만원 초중반대에 나와준다면 정말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테스트하는 내내 해봤고요. 저희 테스트를 엔지니어분과 같이 했는데 둘 다 동일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 20만원 초반대의 CPU 그리고 10만원 초중반대의 메인보드 이렇게 딱 구성이 된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빨리 안정권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DR4 보드와 DDR5 보드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12세대의 논K 모델들을 선택을 하실 분들이라면 DDR4 보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DDR5 메모리 자체가 수급이 워낙 좋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센 편이죠. 16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 키트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가 뭐 싸야 4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정도 가격대면 DDR4 보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텔 i5 12400 프로세서와 그리고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AX 보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